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0강 122쪽의 133번 문제입니다. 자, 133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자, 122쪽에 133번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용도지역이라는 건 뭘까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구역이에요. 자, 그런데 도시지역, 용도지역에 해당하죠. 관리지역, 용도지역에 해당하죠. 농림지역, 용도지역에 해당하죠. 준농림지역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폐지가 됐어요, 옛날에. 이미 2001년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거는 들어가는 거죠. 요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에 예상되어 체계적인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관리지역은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농림지역은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농림산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은 아니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도 나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도 나눠요. 그리고 우리 요번 게 간단히 파악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용도 지역이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은 요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폐율의 최대 한도입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 그거는 주거지역이 70% 이하예요, 여러분. 주거지역이 70% 이하입니다. 70% 이하.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건폐율은 우리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대지 면적 그리고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게 법률에서 최대 한도가 70% 이하고 상업지역은 90% 이하예요, 여러분. 상업지역은 9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입니다. 공업지역은 70% 이하. 자, 녹지지역은 20% 이하예요, 여러분. 녹지지역은 20% 이하.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것은 용적률의 최대 한도입니다. 용적률의 최대 한도. 용적률의 최대 한도. 용적률의
최대한도. 자,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따라서 용적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표현을 하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것이 500% 이하예요, 여러분. 500% 이하. 큰 거 순서대로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현무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대충 눈대중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 이하입니다. 1500% 이하.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400% 이하죠. 400% 이하. 4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도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관리지역은 뭐로 나누느냐?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관리지역은 나눠요. 그리고 요 계획관리지역, 여기에서는 건폐율이 4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 보전관리지역도 20% 이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적률은요?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죠. 100%. 생산관리지역은요? 80% 이하.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도 80% 이하예요, 여러분. 80% 이하.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 건폐율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은 20% 이하죠? 2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은 80% 이하. 이렇게 됩니다.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은 20%예요, 여러분. 20% 이하. 용적률은요,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가끔 우리가 한 문제 본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복습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전에 기본서 공부하실 때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2쪽에 맨 끝에 참고해 보시면 땅에는 특정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맨 끝에 보시면 2번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 수평적으로 전국의 땅을 다 구분해서 평면적으로 정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용도지구이고 용도구역입니다. 우리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3쪽의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경관을 위한 지구나 높이를 규제하는 고도지구. 특정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지역 등이 있다. 그래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시설 보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10개로 나눠놨어요. 10개로. 그 다음에 3번 123쪽에 네 번째 줄 3번 보시면 용도구역도 더 보완하거나 별개의 특정
특별한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123쪽의 맨 끝에 5번 보시면 용도지구 구역이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땅에는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할 때 다 하신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간단히 확인을 했고 기본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리 124쪽 13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토지수용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토지수용은요. 예? 토지수용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토지수용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토지수용은 여러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허가 대상 토지가 뭐냐? 에? 토지예요, 토지. 건물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일괄해서 함께 거래할 때 계약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해서 계약할 때는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약하시면 매매 계약하시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허가를 득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허가 대상은 주로 토지고 건물은 아닌데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상권 설정을 할 때 이때도 허가 대상입니다. 지상권 설정을 할 때도 허가 대상입니다. 또 소유권, 요 지상권 있죠?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을 할 때 이때도 허가 대상입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유상계약을 할 때 이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셔야 되는 거죠. 자, 또 언제요? 예약을 포함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뿐만이 아니라 예약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 네? 그건 뭘까요? 네? 바로 공익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때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취득 이런 거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하실 때는 여러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절차상의 특례. 절차상의 특례는 누굴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정보투자기관 이런 분들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특례로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4번, 124쪽에 134쪽에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수용, 이 법률에 의한 토지 수용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124쪽에 134번에 2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여기 있죠? 경매 허가 대상 아니에요. 3번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것도 허가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4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이것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5번 민법에 의한 지상권 설정 이거는 허가 대상입니다 여러분. 허가 대상.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5번. 자 135번으로 넘어갈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차입금을 활용할 경우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욱 증대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차입금을 활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욱 높아지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1번 기대 수익률이 차입금 금리보다 높을 경우 이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차입금 금리보다 높을 경우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기대 수익률이 차입금 금리보다 낮을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죠. 3번 기대 수익률이 차입금 금리와 같을 경우 이거 수익률 높아지지 않죠. 4번 차입금과 자본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의 비율이 자본의 비율이 자본의 비율이 같을 경우 이것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지는 않죠. 5번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135번은 정답 1번이에요,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 자, 13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신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제위원회에 설정한다. 맞죠? 2번 신탁자는 신탁행위를 위탁한 자를 의미한다. 맞죠? 3번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해야 한다. 맞죠? 4번 수탁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임으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해야 한다. 딱 떨어지게 틀렸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죠. 수탁자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자, 돈키호테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자, 테크닉이 좋다는 것은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돈을 잘 써요. 돈이 많아요. 내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 처분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나 처분을 위탁하는 계약 등을 할 수 있어요. 또 유언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갖다가 위탁자, 그리고 관리를 갖다가 우리는 수탁자 하는데, 이 돈키호테의 많은 재산을 갖다가 관리할 때, 관리인을 수탁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관리무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관리무로 재산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럼 맞아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라고 돼 있죠? 125쪽에 4번 두 번째 절.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틀려요. 아니, 왜 틀릴까? 자기 재산처럼 관리해주면 될 텐데, 이분이 갖고 있는 건물, 주택, 주식, 증권, 예금통장 등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로 관리해주면 될 텐데, 자, 자기 재산이라는 건 위탁자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불리할까요? 왜?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내 거니까 증축, 개축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수리도 할 수 있고, 예금을 찾아서 주식, 증권에 마음대로 투자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아니라 선관 주의무가 맞아요, 여러분. 선관 주의무. 선관 주의무는 뭘 줄인 말이에요? 선관 주의무. 그렇죠. 이분의 직업, 신분, 지위 정도로 보아서 늘 보통의 주의무로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다 그러면 평상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것처럼 관리를 해주니까 이분이 만약에 한눈을 팔 때는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넘어갑니다. 125쪽의 두 번째 줄 5번이에요. 신탁계약으로 수익자가 무상으로 얻은 신탁이익은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맞죠? 신탁계약으로 수익자가 얻은 이익, 수익자가 무상으로 얻은 신탁이익이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신탁계약은 실질증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신탁계약은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실제 얻은 얘기 있다면 따라서 5번은 맞고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서 137번 넘어갑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매매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맞죠. 그걸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펜션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펜션 소유자인데 이 펜션을 갖다가 매수인 을과 계약을 할 때 5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을 했어요. 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 청약이다 하는 거죠. 그럼 매수인 을이 등기부 열람하고 갑구에 압류, 감류가 있느냐, 소유자가 맞느냐, 을구에 근저당, 저당권이 있느냐, 이런 거 열람해야 되겠죠?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느냐, 이런 거. 그리고 현장 답사하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5억이면 괜찮아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5억에 사겠습니다 하고 5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이걸 뭐라고 그래? 승낙.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낙성계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낙성계약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팔겠다는 의사표시죠? 5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그럼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좋아! 5억에 사겠어 하고 승낙에 의사표시하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뭐를 안 줘도? 그렇지. 계약금을 안 줘도. 어떤 분은 계약금을 줘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의사표시의 합의. 합치만 있으면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계약금을 지급을 안 한 상태, 대금을 지급을 안 한 상태, 동산의 경우 물건을 인도 안 한 상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합의만 있으면 일단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137번에 1번 맞습니다. 2번 137번에 2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없애고 안전하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있어요. 불요식 계약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불요식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형식, 방식,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이게 아닐 불자거든요. 않는 계약이므로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이메일로 하던 팩스로 하던 일단 계약은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러나 계약서를 관행상 대부분 작성을 하고, 예? 왜?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라.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예. 그러나 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일단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관행상 대부분 작성을 하죠. 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일단 계약은 성립해.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구두라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요식계약이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매매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자, 우리 방금 확인했어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거 낙성계약이죠. 계약서를 안 써도 관행상 대부분 쓰지만 특히 부동산 거래시는 안 써도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 계약금 지급 안 해도, 대금 지급 안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물건 인도 안 해도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거 뭐라고 그래? 낙성계약. 낙성계약. 따라서 137번에 3번 틀린 겁니다. 4번 소유권자의 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맞죠? 무효가 될 수 있죠. 5번 부동산 매매계약은 반드시 중개업자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중개업자 없이 해도 계약은 일단 성립하는 거죠. 뭐만 있으면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낙성계약. 따라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요거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자,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등 유상계약으로 할 때는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라. 우리 아까 공부했죠? 자, 유상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런 뜻이죠. 출연이라는 것은 금전, 물건, 노동력 다 돼. 따라서 매도인은 뭘로 출연 줘야 돼? 물건, 부동산. 매수인은 뭘 줘야 돼요? 금전, 대금, 금전, 대금. 그래서 쌍방이 출연이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준용되는 겁니다. 무상계약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네 번째 무슨 계약이냐?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자, 여러분, 쌍무계약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 계약 당사자 쌍방은 매도인 값과 매수인일인데 매도인 값의 채무는 뭐야?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채무. 매수인일의 채무는 뭐야? 대금 지급 채무. 그래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므로 쌍무 계약에는 뭐? 그렇죠. 바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성립됩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서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므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적용되고, 여기 유상계약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출연하니까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매매, 임대차,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에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 물건에 하자, 경매하자, 채권에 하자 네 가지가 있는데, 권리하자 5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권리하자 5가지는 첫 번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 두 번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 셋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넷째, 제한물권,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한 담보 책임. 다섯째,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로 인한 담보 책임. 그 다음 물건에 하자. 하자 담보 책임은 첫 번째, 특정물에 하자. 두 번째, 불특정물에 하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37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0강 수업은 마치고 나머지 138번부터는 우리 21강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